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거녔던 불명예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군의 근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불안에 떨 필요 없는 강한 국군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복무 여건, 초급 중전 간부들의 처우 개선,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까지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쓴소리가 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 오늘 대통령의 다짐처럼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중부 내륙 연계 물류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의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박물관에서 화령 백두대간이 품은 마을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명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연휴 때 특히나 장거리 이동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동차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차가 실제로 7, 8년 이상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장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어느 때 나쁜 일이 여러 개 겹친다든지 차도 그렇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인데 오래된 차일수록 또 정비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가족을 동반해서 대표성을 갖고 운행을 하다가 장거리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정비 미리 단골 정비업소에 들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차량 정비의 중요성, 또 본인들이 운전할 때 이 장거리 운전할 때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만 신경 쓰셔도 여러 가지 문제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거리 운전에 앞서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정비 품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특히 이제 명절 때 이번에 명절
기간도 길고 또 물론 분산이 돼서 막히는 것은 예전보다 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네. 역시 여러 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예요. 타이어, 공기압, 또 마모도, 또 단골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리프트에 올리시게 되면은 이 트레드, 홈 깊이에 실제로 목 같은 게 바뀌어서 실펑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점검하시고 또 배터리도 2년 반 정도 되면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발 시동이 안 된다든지 전조등이 좀 이 불 밝기가 어둡다 밝았다 반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퍼, 고무 같은 경우도 앞유리 닦았을 때 흠집이 생기면은 뭐 물자국이 생기면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아. 이런 것들도 또 예를 들어서 워시액 보충하시고 액체 종류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냉각수라든지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또 심지어는 변속기 오일 같은 것들도 한번 전체 점검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시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는 보는 품목이 틀리니까 이런 차이점도 인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전기차 운전자들이 장거리 이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반 하체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엔진 오일이나 뭐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점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없으니까요. 네.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러지만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동급 대비해서 500kg 정도 무겁습니다. 아. 그리고 이 타이어 전용 타이어를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쓴다 하더라도 네. 1.3배 정도 마모도가 높기 때문에 어허. 타이어 공기압, 마모 이 부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워시액 보충은 똑같습니다. 와이퍼 고무도 역시 많이 마모가 되면은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전국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로 정비업소가 일반 전기차 정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지정 정비업소 같은 데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 빼놓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써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또 전기차 운행하실 때는 역시 장거리 운전할 때 충전 인프라를 내가 어디서 이 급속 충전기 쓸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휴게소 같은 데서 급속 충전기가 있지만은 이거 두세 대 서 있으면 1시간 이상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서 되도록이면 1가구 2차량 중에서 전기차보다도 내연기관차 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 갖고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연식이 2대가 있는데 연식이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를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왜? 혼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이동하니까 더더욱 아마 운전자가 신경 써셔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좀 틀리다는 부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뭐 사고나 상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반드시 챙겨야 할 비상 준비물 같은 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유리깨는 망치나 소화기 같은 거 또 뭐 안전 삼각대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없으면 하나 미리 준비하시면은 혹시 안 쓰면 좋겠지만 비상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종합보험 드실 때 1년마다 바꾸고는 저렴한 대로 바꾸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험사 어디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상당 부분 여쭤보면은요, 내가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입했을 때 이 보험사하고 비상 연락처를 써서 앞유리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당황했을 때요. 네. 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장거리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교대 운전이에요. 특히 이 낮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야간에 또 히터 켜고 이러다 보면 졸음 운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교대 운전하시고 이 배우자한테 맡기세요. 뭐냐면은 보통 부부 특약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의지 한국인이 돼가지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이 식구를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그렇게 운전하지 마시고 네. 배우자를 믿고요. 교대 운전하시면서 졸음 운전 방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 같은 데서는 꼭 쉬시면서 운전하시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차 안에 성인이 여러 명 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배출가스에 따라서 졸음이 많이 유발되니까 1시간마다
이 외부에서 이 공기 같은 거 좀 교체 같은 거 해주시고 외부 유인 모드로 만들어 두시고 이런 것들도 운행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히는 것 자체를 여행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면은 아토피나 알레르기라든지 또 아이가 필요한 약을 비상약을 일주일치 이상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정비업소뿐만 아니라 의원에 들리셔서 약을 미리 챙기시고 또 부모님 모시고 갈 때는 고령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또 지병 같은 거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약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에 대한 것들을 차 안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막히더라도 아이들이 짜증내게 되면 운전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명절 기간에 밤 늦게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새벽이나 야밤 운행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너다섯 배 증가한다는 거,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막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교통정보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낮에 해가 있을 때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시야 확보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야 운전이나 새벽 운전 지양을 하시고 하지 않는 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명절 때 보통 이제 음주에 대한 것들 음복 주의하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서 꼭 그 음주에 대한 것들은 단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지 않게끔 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특성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 마시거나 성묘 후에 음복하기도 하는데 음주운전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고요. 그리고 네. 이런 미리미리 정비업소에 가서 차량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정비소 방문이 어렵다면 운전자들이 최소한 어디서 어떤 무료 점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까지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네. 며칠 후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주요 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마다 자동차 제작사별로요. 또 브랜드별로 이 무상 점검을 해줘요. 이런 무상 점검할 때는 워시액이라든지 와이퍼 고무도 무료로 할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도 채워주거든요. 네. 한번 점검 받으시면은 이것만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꼭 한번 이 검색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제작사별로 어디 휴게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도 혹시 정비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추석에 장거리 운전 준비하는 운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고요. 네. 해가 있는 이 시야 확보가 돼 있을 때 또 교대 운전 또 졸음운전에 대한 부분들 급하면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즐긴다는 생각, 막히더라도 막히는 시간 자체도 일종의 여행의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드린 동행자들 아이가 어리거나 또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라든지 또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비상시에 대처 준비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하시면은 즐거운 이 추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요. 장거리 운전에 앞서서 일단 정비업소에 가서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이런 거 잘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휴게소에서 무료 안전 점검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리 검색하셔서 정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장거리 운전 도중에 비상 준비물로 안전 삼각대, 망치, 소화기 잘 구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이 동반하거나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비상약품 같은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꼭 쉬면서 졸음운전 예방하시고요. 음주운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길의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6시 22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박물관에서 화령 백두대간이 품은 마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령은 상주의 서북북 산간 지역인 화동, 화서, 화남, 화북면을 말하는데요. 그곳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합니다. 상주박물관 이진혁 학예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특별기획전 화령 백두대간이 품은 마을은 어떤 전시인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이제 상주 서북부의 옛 화령현 지역에 해당하는 화동, 화서, 화북, 하남 4개 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화령의 삶의 기록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상주의 여러 지역 중에 왜 화령 지역을 주제로 삼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상주박물관에서는 이제 상주의 지역을 조명하는 지역전 전시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네. 이번 화령 전시도 크게 봐서는 이제 이의 연장선의 전시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네, 특별히 이제 화령은 이제 백두대간이라는 지리의 특성으로 상주의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별되는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행히 그러한 흔적들이 아직 어르신들의 기억과 물건 속에 온전히 남아있기에 지역 소멸의 시대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시가 보니까 3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부, 2부, 3부가 각각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1부는 자연과 역사입니다. 화령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옛 기록과 지도를 통해 살펴보았고요. 2부는 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 속 화령으로 어르신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화전, 담배농사, 광업, 화령장과 백충제 같은 어르신들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지금 우리의 화령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공동체 활동과 화령 지역의 먹거리 및 볼거리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연이 만든 터와 그곳에 살아낸 사람들의 하루, 그리고 오늘의 지속까지
한 호흡으로 있는 구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1부에서는 자연과 역사를 주제로 옛 기록과 지도를 통해 보여주고 2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고수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3부 지금의 활용의 모습을 또 만나볼 수 있는 한 호흡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유물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표 유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뭐 대표 유물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실제로 손에 쥐고 쓰던 생활 유물들이 이번 전시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네, 화전을 이굴 때 쓰던 뭐 팔박 개미 등의 농기구, 담배잎을 엮고 말리던 도구, 광산의 뭐 램프, 그리고 뭐 우승 트로피 같은 것들인데 전시에서 이제 그 물건 하나하나 누가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유물들을 직접 어르신들께 가서 빌려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 발로 뛰면서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하고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하 교사님이 만나뵌 어르신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있을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실 저 그전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 전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 화령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산간 지역이었다 보니까 어르신들 삶이 다른 지역의 어르신보다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렇겠네요. 들어보면. 네, 그래서 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구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이건 힘든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열심히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전시에 뭐 담배 농사, 광산 노동, 활용장과 백중제 같은 생활사 자료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이런 기록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런 기록들은 사실 이제 우리 행정문서가 놓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사의 여백을 채우는 사람들의 목소리죠. 이러한 기록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하루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역사 자료인 점에서 그 의미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또 AI 기반 스토리 영상을 활용했다 이런 걸 봤는데요. 관람객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전시에서 이제 AI 활용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만든 짧은 AI 스토리 사파 영상이고 팔밭, 담배, 그리고 광부의 식사, 화령장과 백중제 장면을 짧은 이야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제공한 옛 사진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사진으로 복원해서 당시의 표정과 공간감을 살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글로는 이제 담아내기 어려운 당시의 이제 생활의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이해와 깊은 공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앞서서도 하 교사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술 체력이나 생활 유물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역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준비 과정 전반에서 지역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화동, 화서, 화북, 화남 이 4개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연결해 주시고 전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과거에 그런 쉽지 않은 지난날의 기억을 그래도 따뜻하게 꺼내주셨고요.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전시는 박물관 전시이기 전에 화령 주민이 함께 만든 기록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화령 주민이 함께 만든 기록. 이 특별기획전 화령 백두대간이 품은 마을을 통해서 지역민이나 혹은 방문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가요? 네. 이번 전시는 처음에는 이제 상주 화령의 이제 문화생활사를 조명하기 위해서 계획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보며 이제 세대 간 공감을 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셔서 전시를 보면서 하시던 대화가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그들의 기억이 우리를 잇고 나아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하 교사님 설명을 듣고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전시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이제 9월 24일부터 이제 내년 7월 26일까지 상주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박물관 운영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는데 휴관일, 입장 마감 등 자세한 안내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악수하는 자리에 많은 발걸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 상주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화령 백두대간이 품은 마을 꼭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주박물관 이진혁 학예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죠. UN 안보리 의장국으로 뉴욕을 다녀왔는데요. 그 후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 또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하는 이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또 발표를 했고요. 또 많은 국가들과 정상회담 및 또 의장국으로서 회의까지 주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갈 법한데. 그렇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 분석해드리는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3주 연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4.1%로 나타나는데 직전 조사보다는 큰 폭은 아닙니다. 네. 1%포인트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국정 운영 지지율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난 7월 5주째 그러니까 대략 임기 시작하고 난 한두 달 정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63.3%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4개월이 임기 만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52%니까요. 높았던 지지율이 한 두 달여 만에 한 11.3%포인트가 내려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또 두 달의 간격으로 보면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달 사이에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할 때 그냥 무턱대고 분석할 건 아니고요. 네.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우리가 말하자면 남녀냐 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안동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이지만 지역별로 또 서울이냐 어디냐 이런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직업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ESC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E는 뭐냐면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S는 security 안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ESC가 다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또 90%, 10%를 상위 10%를 제외한 2차 또 민생 소비 쿠폰 지급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경제에 대한 전망이겠죠. 경제 전망을 해보면은 그다지 연말이든 내년에 내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는 별로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좀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S입니다. ENG 이니셔티브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이 보탬이 될 정도로 부각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안동 MBC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어제 오늘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산에서 바로 어제였죠.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지금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게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부각이 안 돼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요. 앵커께서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 뭐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별로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다 뭐냐? 바로 국내 정치 마지막에 C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이슈가 조이대 블랙홀에 빠져버렸거든요. 또는 김현지 블랙홀에 빠져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그런 이슈들이 국내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통이 잘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정치 이슈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먹어버렸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희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현재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추세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권 여당에서 또 역으로 좀 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이 일을 못하고 있으면 오른손이라도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은 날짜가 좀 다릅니다.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실시된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4.3%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8.3%.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지금 여러모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세력으로 규정되고 있는 또 민주당에 의해서 그런 정당인데 43.3의 민주당, 38.3의 국민의힘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38.3%의 국민의힘을 정청래 대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만약에 이 정당 지지율이 뭐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좀 국민의 여론의 지지도 못 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건 해산 청구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거의 40% 국민들 지지 한 40%에 육박하는 당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이렇게 상당히 압박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지층들은 긍정을 합니다. 또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대통령의 이슈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블랙홀이 돼버리거든요. 네. 자칫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른 모든 이슈들을 먹어버리는 일종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뭔가 알리고 싶은데 유엔 외교도 안 알려지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셔틀 외교도 안 알려지고 더 중요한 건 에이펙입니다. 지금 이제 당장 이번 달이죠. 지금 이번 달에 중요한 이 에이펙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뭐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걸 실무를 총괄하면서 동분서주하고 네. 안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짚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라는 것은 일종의 히어링,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뭔가 들을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핵심 증인이 누구의 청문회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법관 안 나왔어요. 한덕수 전 총리 안 나왔어요. 지기현 판사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청문회가 아니라 다른 좀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가령 이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문제 많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니까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선에 개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일 투표일 한 달 전에 유력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에 파기한 소금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해동을 했다. 사인 해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청문회를 말 그대로 대선 개입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로 또는 이제 해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그러면 이건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도 청문회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해동이 사실이라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치명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사실은 청문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군으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행위든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작 일은 저질러졌는데 그 일이 별로 효과를 못 가져오면 사람들은 그건 뭐하러 청문회를 한 거지라는 이런 또 역풍 또 후폭풍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희대라는 인물 외에도 하나의 블랙홀이다라고 지칭해 주신 게 김현지라는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 현재 제1부속실장인 거죠. 여기에 대한 출석을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그러던 그렇죠. 중에 보직이 변경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논란에 논란을 붙이지 말라는 이 정치권 격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정확한 상황을 연출해버리면 그건 더 큰 논란이 돼버리거든요.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는 영어격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최선의 방책은 정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당당하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치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정면 승부를 당당히 나가서 김현지 비서관이 이러이러한 것은 저는 사실상 실세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인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근거와 증거가 있으면 이래버리면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은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했던 거 아닌가. 이른바 이제 가유불급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논란에 논란을 덧붙이는 것이 총무비서관은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출석을 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보직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면 제1부속실장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청자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제1부속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이곳저곳 또 요곳 저곳으로 수행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할하고. 그럼 대통령이 이동하면서 국정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올 겨를이 없는 거죠. 또 명분도 없는 거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공세가 됐냐면 이거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 출석 안 하려고 보직 변경까지 한 거구나 하니까 더 논란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논란의 중심에 김현지 비서관이 서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래서 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낙 김현지 비서관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라고 현지의 현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고 아니 뭐 가깝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00% 출석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출석을 할 것이냐. 왜? 네. 출석을 해야 되는 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 지금 뭐 하루하루가 대통령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유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끝나느냐. 다음번 국정감사 때 또 부르고 다음번 국정감사 때 또 부르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더 당당하고 정치적인 이런 논란들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뭐 내가 무슨 인사를 좌우하고 그런 게 아니다. 왜 나를 실세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답을 할 때 더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는 부담 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26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현재 국가행정서비스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복구율이 한 15% 정도로 오늘 나오던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큰 폭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일이 터져서 서비스가 좀 불편해지게 되면 아이고 왜 이런 거야. 이게 또 왜 은행이 안 돼. 아니 왜 저기 부동산 신고가 안 돼. 이러면은 상당히 이런 뭐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정명서를 대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순차적으로 지금 복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워지게 되면서 그 불편한 아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안 와도 뭐 나라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큰 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문제나 이렇게까지 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질문을 앵커께서 해주셨으니까 바로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떤 큰 일이 빵 하고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작고 사소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왜? 네. 우리 안동의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한 달 전부터 좀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좀 예감처럼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과학적 근거나 이런 걸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어떤 큰일이 터지기 전에 뭔가 그 이전에 조짐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하인리의 법칙.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뭐 100여 회 이상의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1930년대에 이 하인리 박사가 이제 만들어냈던 또 주장을 했던 그런 산업과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사회 이슈로서 또 다뤄드렸던 부분인데 아니 올해 들어서만 해도 바로 SK텔레콤, KT, 롯데카드 그리고 SGI 보증보험, 예스24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그 이전에도 숱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스미싱, 피싱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그게 빵 터질 수 있는 말 그대로 하인리 법칙에 적중이 될 수도 있는 곳은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구나라는 생각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해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신문화의 수도인 우리 안동은 뭡니까?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님께서 서해 유성룡에서 임진왜란 뒤에 이 실록을 5대 사고에 이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이 어떤 판단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강주 분원과 대구 분원이 있습니다. 대구 분원이 있고 강주 분원이 있고 원래 18년 전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이런 하재 시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대전은 안 돼. 그러면 공주는 될 거야. 공주에 작동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이른바 탁상 행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실시간
액티브 데이터 서비스 백업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주 걸린다고 했던 것이 4주, 다시 한 달로 완전한 복구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안, 또 AI 보안, 또 양자 보안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불씨 하나에 우리나라 전체가 휘둘릴지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재발 방지책 꼭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함께 해봅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